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이 몽골에서 만든 기적. 2.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3일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회토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효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에서 29일 수원 시민으로 구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 숲연합회 등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 시민의 숲의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 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에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헥타르에 이르는 너른 평지에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현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 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의 땅이 바깥 땅의 견조 습도가 높고 산도 폐하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 미생물 활력이 강해져 땅의 화학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밭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수도를 꿈꾸던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간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도성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를 직접 찾아 환경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헥타르씩 10년간 모두 100하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끌 휴먼 몽골 사업단이 3월 창립됐고 수원시민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건조한 모래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NGO 푸른아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풍림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현지 실태 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다진 수원시는 2013에서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율을 높이려고 자동 관수시설을 들이고 묘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림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 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년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높이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일을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간과 우후린 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듣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고 임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 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에서 7일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룸덴도르찌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가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에 국한된 협력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뭉크 바트체책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 부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 속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희토리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트 채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 경제동반자 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 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저개발국을 도우려는 한국의 평화 정신과는 달리 중국은 사악한 행동으로 전 세계의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중국을 향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K9 자주포를 티베트 무장독립군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조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티베트 독립군은 강력한 한국 K9 자주포 지원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중국을 향한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 조만간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두 국가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에 고지대 전투 훈련을 한다는 보도였죠. CNN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있는 인도와의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연례 합동훈련이 일어나는 곳은 아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중국 인도가 치열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9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진행하는 유드 아파스의 일환이나 이번 훈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경 분쟁 지역에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존 훈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 내륙 지방에서 진행하거나 중국의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분쟁 지역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훈련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도가 미국과 손을 확실하게 잡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신냉전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중립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도 친교를 쌓는 국가로 중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뉴델리를 방문해 수브라마닌 자이샹카르 제이상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인도, 중국 사이의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과거 2020년 가란 계곡에서 발생한 몽둥이 충돌은 ING, ST 인도 중국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양 진영은 포대를 히말라야에 배치, 본격 대결까지 상정하면서 군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화의를 도모하고자 ING, 중국이 먼저 왕이 외교부장을 인도에 파견하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죠. 인도 역시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외교 인사를 교환하며 양국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평가에도 별 반응이 없었죠.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도의 처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로 하여금 등거리 외교를 하게 강요한 것이죠. 미국과 손을 잡는 것도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도 둘 다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며 실리 외교에 나선 인도는 앙금이 있는 중국에게도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왕이 외교부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적으로 돌리면 중국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3월에 있던 회담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온전한 중국의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첨단 방공 미사일 S-400을 중국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알리며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인도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5개 포대 중 두 번째 포대가 인도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S-400 첫 포대를 도입해 북부 펀자브 지역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도는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몽둥이 충돌의 교훈을 인도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를 이 무기는 인도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군에게 공여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미국과 인도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티베트 독립군의 부족한 화력까지 인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티베트 독립군까지
고려해서 상대해야 할 상황이죠.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초창기 중국군이 티베트를 강제로 병합할 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합병에 반대하며 무기를 들었죠. 달라이라마는 이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며 이들 무장 조직은 물론이고 중국 소수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며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에서 줄어들었죠. 결국 티베트 독립군과 저항 세력은 티베트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중국의 집요한 소수민족 탄압에 모시긴 이들은 그들을 도와준 인도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인도는 예전부터 티베트인들과 교역을 이어가며 인연을 쌓았습니다. 티베트와의 인연을 생각한 인도는 망명을 요청한 달라이라마를 받아들였고 망명 정부 조직과 티베트 저항군 세력을 받아들였죠. 티베트인들은 무장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고 특수부대는 언젠가 찾아올 독립의 순간을 위해 그 세력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으며 조직을 운영했죠. 국제무대에 티베트 저항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근입니다. 인도, 중국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 티베트 특수부대가 인도 소속 부대로 알려지면서 국제무대에 그 이름을 떨친 것인데요. 이들 특수부대 SFF 요원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인도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000명 규모의 이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모습을 보이며 인도를 돕는 원군이 되었죠. 인도 정부 역시 자신들을 도운 티베트 군과 인연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중국군을 퇴치하는 것이 수건이었던 이들은 외부에서 수입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죠. 인도 정부가 K9 자주포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던 이들은 무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중국에게 받은 아픔을 잊지 않은 인도는 티베트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베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셈입니다. 티베트 독립군 입장에서 무기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인도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도, 미국, 티베트의 삼각협력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자 백악관에 초청받은 인사이기도 한 롭상 상가이 총리는 이번 지원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무기의 우수함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지원 덕분에 티베트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티베트 독립군은 조직을 다시 규합, 티베트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다시 전의를 불태울 생각이라고 하죠. 인도 역시 이들과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군이 티베트어를 배우면서 티베트인들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티베트 독립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히말라야 접경지대에 2개 사단을 배치한 것에 이어 2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해 총 4개 사단을 두면서 병력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 구식 탱크를 버리고 3세대 탱크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탱크의 사격 통제 장치 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장갑차도 구형 ZBC-08에서 Z11로 교체하면서 질적 변화도 꾀했죠. 중국군의 염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의 실질 통제선을 중국군 100명이 넘는 일도 벌어졌죠. 인도도 즉각 중국의 행동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인도는 10만 원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상황. 그런데 인도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 스마트폰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것이기에 중국 업체가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만든 12,000루피, 한화로 약 20만 원 수준의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스리랑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막는 행보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 외교부는 자국 한반토타 항에 입항하려던 중국 선박 위안 왕5호와 관련 정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위안 왕5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가 운용하는 선박 중국군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는 선박인데요. 처음에는 입항을 허락한 스리랑카가 태도를 바꾼 이유에는 인도에 압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스리랑카에 인도가 차관을 대여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최대 채권자로 등극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중국을 방해한 것이죠. 중국을 배제하려는 인도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중국 조이기에 나선 인도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티베트 군이 한국 K9 자주포를 이용해 독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